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에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타임지가 샘 올트먼 같은 AI 설계자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타임즈가 평가한 문구가 아주 인상적이었죠. 핵무기 이후 강대국 경쟁의 가장 중요한 도구다. 바로 그겁니다. 핵무기. 그 말은 즉 AI가 이제 경제와 지정학, 심지어 우리 각자의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걸 뒤흔드는 지각 변동의 진원지가 됐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전쟁 최전선에서 시작해서 그 돈의 흐름이 다음으로 향하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격변이 지금 여기 한국의 경제 현실과 우리들의 투자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함께 찾아 나서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시작점인 실리콘밸리의 숨가쁜 경쟁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네. 구글이 제미나이 3를 내놓으면서 우리가 최고다고 선언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네, 정말 순식간이었죠.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오픈 AI가 GPT 5.2를 기습 공개하면서 판을 뒤집어 버렸어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순위가 바뀌네요. 그야말로 AI 춘추전국 시대죠. 그런데 이번 오픈 AI 움직임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기술 자체보다도 그 다음 행보였습니다. 다음 행보요? 네, 바로 월트 디즈니와의 협업 발표였죠. 디즈니요? AI 기술회사랑 애니메이션 명가라니 좀 의외의 조합인데요? 미키마우스가 코딩이라도 배우는 건가요? 하하, 그런 건 아니고요. 디즈니가 가진 그 막강한 캐릭터 IP 있잖아요. 미키마우스, 스타워즈 같은 것들. 이걸 오픈 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에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이건 기술력 과실을 넘어서 아주 영리한 사업적 판단이 깔려 있어요. 자료를 보면 오픈 AI의 주간 활성 이용자가 8억 명에 달하는데 8억 명이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정작 돈을 내는 유료 사용자는 6%에 불과합니다. 사용자는 많은데 수익 모델은 아직 불안정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캐릭터들을 끌어들여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라고 보여주면 유료로 전환할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거라는 계산인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기술 경쟁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장 장악 경쟁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신호탄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이미 기업 단위를 훌쩍 넘었었습니다. 이건 국가대항전, 아니 총력전이라고 봐야죠. 국가대항전이요? 네,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AI 인프라 구축 사업을 발표했는데 투입 예산이 무려 700조 원이 넘습니다. 잠깐만요. 700조 원이요? 그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돈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산업 육성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제2의 아폴로 프로젝트처럼 국가의 운명을 걸었다는 선언으로 봐야 합니다. 와, 달에 사람을 보내던 그 시절의 각오로 AI 패권을 잡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자 중국이 바로 응수했습니다. 딥시러크라는 AI 모델을 내놨는데 딥시르크. 들어봤습니다. 기존 모델들과 성능은 비슷한데 개발 비용은 훨씬 적게 되는 이른바 가성비 모델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딥시러크 쇼크라는 말까지 나왔죠. 일본도 절박하겠네요. 맞습니다. TSMC를 유치해서 구마모토 2공장에서 최첨단 4나노 AI 반도체 생산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라피더스라는 정부 주도 반도체 회사에는 혼다, 캐논 같은 자국 대표 기업 20여 곳이 추가로 돈을 쏟아부으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 국가적 명운을 걸고 뛰어드는 판국인데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자칫하다간 완전히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클 텐데요. 네, 그래서 정부가 내년을 AI 기반 국가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꽤 구체적인 목표들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핵심은 우리만의 것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계 10위권 수준의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해서 이걸 오픈소스로 풀겠다는 계획이죠. 독자 모델이요?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천문학적인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GPU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을 의식해서 구체적인 실탄 계획도 같이 내놨습니다. GPU 37,000장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 6호기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하드웨어는 그렇다 치고 네,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하게 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K-문샷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R&D 문화를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K-문샷 프로젝트라. 이름은 거창한데 이전에도 비슷한 프로젝트들은 많았잖아요. 이번에 뭐가 다르다는 거죠? 실패를 용인하겠다는 말이 있긴 하던데요.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국가 R&D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예산을 몰아주고 실패하면 책임을 묻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러다 보니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보다는 안전한 연구만 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죠. 맞아요. 도전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문화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AI 교육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AI가 소수 전문가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교양, 즉 디지털 문해력의 핵심이라는 거죠. 국가 단위의 경쟁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과 연결되니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네요.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쫓는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AI 기술 경쟁,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보고 있을까요? 전부 AI에만 올인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정확한 질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AI 다음 테마로 우주 산업을 종조준하고 있습니다. 우주요. 문제는 우리가 아는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같은 핵심 기업들이 대부분 비상장사라 개인이 직접 투자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주 시대가 온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막상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바로 ETF, 즉 상장지수 펀드를 통하거나 다른 기업을 통해 우회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ETF요? 네, 그런데 이 ETF 구성이 아주 재밌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 우주 ETF인 RKX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순수 우주 기업은 로켓랩 정도고요. 네. 나머지는 방산, 반도체, 심지어 농업 기업까지 섞여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주 ETF의 농업 기업이요? 그건 전혀 예상 못했는데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인공위성으로 찍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작황을 예측하거나 아하. 네, 물과 비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활용하는 거죠. 우주 기술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반면 국내의 타이거K 방사낸 우주 ETF는 올해 수익률이 2배 이상 급등하면서 ARKX를 압도했는데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오,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미국의 ARKX가 다양한 미래 기술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라면 한국의 타이거 ETF는 방산이라는 확실한 현금 흐름을 가진 산업과 우주라는 미래 성장 동력을 결합한 훨씬 집중적인 전략을 쓴 겁니다. 아, 전략의 차이군요. 네. 최근에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맞물리면서 이 전략이 훨씬 강력한 성과로 이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회 투자는 어떤 방식인가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스페이스X 지분을 7에서 8%나 보유하고 있고요. 네. 아마존은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개인 우주 기업인 블루 오리진에 대한 간접 투자처로 여겨집니다. 아, 그런 연결고리가 있군요. 네, 최근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 같은 거물들이 구글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도 단순히 검색 광고 회사로서가 아니라 우주 산업으로 뻗어나갈 확장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사는 줄 알았더니 우주로 가는 티켓을 산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로 이야기하다 보니 가상화폐 시장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한동안 잠잠했던 것 같은데 AI와 결합하면서 뭔가 새로운 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군요. 네, 2020년 시장 전망을 보면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위상을 굳히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비축 자산으로 편입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비축 자산으로요? 네, 한 리서치 센터는 가격이 최대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정말 큰 변화는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니라면요? 바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유틸리티 코인들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실물 자산 토큰화, 즉 RWA입니다. RWA.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가진 아파트를 블록체인에 올린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부동산, 채권, 미술품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잘게 쪼개서 토큰 형태로 만들고 주식처럼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 이 과정에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계약 조건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알겠습니다. 단순히 가치를 저장하거나 결제하는 데 쓰이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이런 복잡한 계약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 코인들이 RWA 시대의 진전한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2017년의 ICO 열풍, 2021년의 DeFi와 NFT 붐에 이어서 이 RWA가 세 번째 알트코인 호황기를 이끌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과 금융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네요.
AI, 우주, RWA 이렇게 미래 기술과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헤매는 걸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 빵집 사장님이 쓰신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이 이 질문에 대한 묵직한 답을 주는 것 같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밥 한 줄에 5,000원, 국밥 한 그릇에 1만 원이 넘는 시대. 맞아요. 이 사장님은 한국 사회가 이미 고비용 저성장 구조에 진입했다고 진단하죠.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동네에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가격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피부로 와닿는 현실인 거죠. 그 글에서는 원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 안전 환경 비용 증가 같은 것들을 꼽았더군요. 네. 정상적인 경제라면 경제 성장, 고용 증가, 임금 상승, 물가 상승이라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 지금 우리는 맨 앞에 성장과 고용이 빠진 채 뒤에 임금과 물가만 오르는 기이한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오르니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른 곳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요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영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라는 큰 문이 닫히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길로 나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정반대의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을 팔아 집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 증시에서 수익을 낸 사람들이군요. 이 사람들은 그 돈으로 용산, 서초, 강남 같은 핵심 지역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사들이고 있다고요? 네,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번 돈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우량 부동산에 주차, 에세파킹에 두려는 심리입니다. 일종의 수익 실현 및 자산 안정화 전략인 셈이죠. 그런데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도 있죠.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즉 B2. 이건 어떤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인가요? 주로 자본이 부족한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식은 거의 유일하게 남은 자산 증식의 사다리로 여겨지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 굉장히 공격적으로 빚을 내고 있습니다. 증권사 신용융자 잔액이 석 달 만에 22.5%나 급증했고요. SK하이닉스 단 한 종목에만 무려 9,360억 원의 B2 자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와, 정말 극과 극이네요. 자산이 있는 사람은 더 안전한 곳으로 자산을 옮기고 없는 사람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네,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문이 막히니 각자의 처지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다른 문으로 흩어지는 모습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2020년 이후 코스피 지수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0.74까지 높아졌다고 해요. 0.74요? 그건 거의 네, 두 자산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긴밀하게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 정책 하나하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엄청나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상속세를 상장 주식으로도 낼 수 있게 검토한다는 소식 하나에 한진칼 같은 지주사 주가가 하루 만에 20% 넘게 폭등하더군요. 대주주들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정책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주택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LH에 직접 역세권에 25에서 30평대 중산층용 공공임대를 짓고 전세대출금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또 다른 정책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의 지평을 살펴봤고 네. 마지막으로는 고비용 저성장이라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인들의 절박한 투자 전략 변화까지 숨가쁘게 짚어봤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연결과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과 전환. 네, 앞서 말씀드렸듯 코스피와 서울 아파트 값이 동조화되고 금융감독원이 AI 기술로 자금 세탁을 감시하며 은행법 개정안 하나가 4대 은행의 연간 수익을 2조 원이나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기술, 금융, 부동산, 정책 그 어느 것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게 됐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모든 자료들이 결국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빵집 사장님이 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셨죠. 성장을 양보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사회를 선택했다면 더 이상 불평하지 말라.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AI라는 거대한 기술혁명의 파도 바로 위에 서 있면서 동시에 저성장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주는 엄청난 기회와 우리 삶을 짓누르는 경제적 압박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전환의 시대 한복판에 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생각할 거리는 이것입니다. 이 전환의 시대에 우리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 전체로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트레이드오프, 즉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기술 발전의 눈부신 혜택과 녹록지 않은 경제적 현실 사이의 간극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